미 연준도 우리 네. 한국은행도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이 상황,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인 거야. 패닉 바잉 또 이제 영혼까지 모아서 Round one, fight. 이 또 정부에서 그동안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주택 공급만이 공급이 아니다. 기존 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것도 공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지금 집을 보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도 기존 주택에서도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거기서의 공급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매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매도.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수를 늘리게 하는 게 공급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 거래 참여자들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그동안의 정책들은 뭐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포함해서 매도 물량이 잠기게 하는 형태의 정책이 아주 많았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시장 가격이라는 의미 자체가 여러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거래하는 가격인데 뜨문뜨문 거래가 되니까 네. 그 가격의 시장성이 좀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도와 매수가 이제 서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현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좀 기법들을 좀 만들어놨죠. 가령 예를 들면 올해 6월 30일까지는 뭐 10년 보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다 인정해주겠다. 조정 지역에서 2주택자라 하더라도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팔아라 이렇게 유도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실제로 6월 30일 이전까지 그래서 6월달 사상 최고 거래량이 찍히기도 했던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출회가 된 게 있었고요. 최근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기간의 2분의 1만 경과하면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소위 2.5년 또는 4년 지나서 이제 일몰하면은 되도록 약간 또 해놓은 게 있어요.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 중에서 자진말소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매도 출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네. 기술적으로 내년 6월 1일 전까지 네. 법인과 주택임대 사업자 물량 그리고 신탁 등록 물량들은 매도 출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이 정상적인 그런 주택 매매 거래보다 매도량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걸로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수요 측면에서 네. 돈이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네네. 그야말로 유동성 홍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미 연준도 우리 네. 한국은행도 전 세계가 돈을 푸는 이 상황 이 자체는 그래도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네. 실제로 주택 가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키팩터 두 개를 꽂으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주택 공급, 준공금 기준의 주택 공급하고요. 네. 두 번째가 가계 신용이거든요. 결국 집을 살 때 집이 비싸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 2014년부터 뭐 주택 대출 시장 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했어요. LTV가 50에서 70으로 완화됐고 2018년부터는 LTV 규제는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그래서 집 사는 패턴이 달라진 게 1주택자가 전세 끼고 집을 사거든요. 전세는 월세를 거주하고 투자는 전세 끼고 사고 이런 1주택 갭 투자 형태로 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도 늘어났고 개인 간 전세하는 거를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하는 것도 늘어나가지고 가계 신용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금융시장 요건이 대출 받는 쪽 입장에서 우호적이잖아요. 네. 연준이 한국에 돈 푼 건 아니지만 네. 한국은행 역시 금리를 뭐 엄청나게 올리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는 거니까 네. 행동 패턴 자체가 완화적인 그 금융 환경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 많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지금 뭐 사상 최대 주택 가격 기록하는 것도 맞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TV 규제를 시작하고 나니까 실제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둔화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도 작년 12, 16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9억 원 넘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 전세 대출 받는 거를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했고 올해 7월 10일부터는 또 중요한 게 6.17 정책 때 투기 과열 지역에서 3억 원 넘는 주택을 전세 끼고 산 사람들한테는 전세 대출 회수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게 7월 10일부터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월과 7월에 대책 발표 전에 절판 마케팅 하듯이 막 몰려가지고 거래가 좀 치솟았던 게 있고요. 그래서 전세 대출 증가 속도를 조금 봐야지 될 것 같고요. 뭐 전세는 개인 간 사금융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할 수가 없는데 전세 보증 반환 보험 같은 거를 이제 임차인들이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앞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한테 만기 때 전세금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통지 이제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사금융이 약간 준 사금융처럼
앞에 기관이 이제 끼면서 임대 입장에서 조금 부담되게 변한 것도 사실이어가지고 대출 환경이 점점 생각한 것보다는 비우호적으로 약간 변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만 6년 넘는 기간에 네. 가계 신용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전세 대출을 포함해가지고요. 이제 좀 약간 억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한 23, 4년부터는 공급도 늘어나고 지금 여러 가지 금융 환경도 좀 비우호적으로 바뀌고 네. 그러면 지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 건가요?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조정 지역 안에서도 5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네. 서민 실수요자의 대상으로는 대출 규제도 이미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합산 9,5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이제 수도권에서 살 때는 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 대출을 받아서 2% 금리로 주택 가격의 70%까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4억 원짜리 주택인데 자기 자본 1억 5천 만들었다면은 나머지는 2% 금리로 대출을 한 다음에 그렇게 서민 실거주를 위한 수요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해당 특정 지역에 막 이제 매수를 막 일으킨 다음에 가격을 막 치솟게 해가지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반대로 피해를 가는 경우가 좀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주택 매매 거래하실 때 그 자기 지역이 그런 외지 거래 비중이 좀 많았던지 아닌지 이런 거 등등 확인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해당 지역의 주택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잔잔한 시장일 거기 때문에 저런 실거주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좀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조정 지역 안에서 소위 9억 원 넘는 고가 주택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 갭 투자 비중도 높고 그리고 세금에 대한 영향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고가 주택인 경우를 한 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간은 그냥 지켜보시면서 뭐 타이밍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청약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청약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청약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제일 행복한 사람들인 것 그 같고요.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2천만 기존 주택에서 네. 그냥 내 집 마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하고 네. 다만 이제 너무 고가에 대해서는 비거주하는 갭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점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사면은 뭐 나만 안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막 패닉 바잉 뭐 이제 영혼까지 모아서 네. 이제 전세 끼고 최대한의 레버리지로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보니까 최상욱 애널리스트께서는 지금 유튜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최상욱 TV로 네, 많이 요즘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전업 유튜버를 생각하니까 뭐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데 대신 재밌는 건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주류 미디어의 흐름이 이런 게 점점 유튜브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네. 그런데 또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보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벌써 마상 이렇게 용어가 네. 벌써 네. 나오는군요. 전문 용어. 네네네. 뭐 아마 마상 입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그 유튜브에 있는 것도 투자의 의견 중에 많은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본인이 결국 자기가 이제 자기 자산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채널들 보면서 정보를 습득하셔가지고 의사 결정 내리시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84 부동산 대책의 이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부동산 전망도 나눠봤습니다. 최상욱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